안녕하십니까. CEO의 빛의 서진우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 절세 전략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지만 이 방송을 보고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략에 대해서 이제 순서가 있겠죠. 어떤 플랜으로 가져가는지 그걸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신자본환원, 그리고 2023년 이제 세법 개정 이후에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에 대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가업승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절세 혜택을 보려면 주가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주가를 막 매출을 떨어뜨리면서 낮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최대한 많이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퇴직금 추계액에 대한 부분이고요. 퇴직금 추계액은 이 방송에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누구나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실 자산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신자본환원으로 실제로 순자산을 좀 낮추는 전략을 가져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재고 자산에 대해서 좀 실제적으로 맞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업무 무관 자산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지급금이라든가 뭐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자본환원을 통해서 해지하는 걸 말씀드릴 거고요. 물론 신자본환원은 자본금 자체가 높은 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근데 오늘은 대부분의 가업승계를 하시려는 회사가 자본금이 좀 높은 회사들이 많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업승계 증여 특례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그리고 자사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본환원입니다. 신자본환원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헷갈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자본환원이라는 거는 사실 실제로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어, 이렇게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어낸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균등소각이다. 그래서 균등소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신자본환원은 내가 투자한 자본금에 대해서 다시 그 취득가액 그대로 다시 환원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본에 대해서 다시 환원한다라는 뜻에서 신자본 환원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환원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키워드입니다. 이익 소각과 다르게 증여 없이 그리고 세금 없이 그리고 주식의 취득가액 범위 내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지분율에 따라서 균등하게 가져온다. 그리고 신자본환원은 자본금의 감자가 아닌 소각이기 때문에 잉여금이 감소한다. 그럼 신자본환원의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익잉여금 감소에 대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줄 거고요. 그리고 주식 가치가 낮아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각이기 때문에 주식 수는 당연히 감소를 하고요. 대신 중요한 게 자본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업승계, 특례, 상속공제 등등에 대해서 당연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사 자산을 활용해 가지고 업무 무관 비율을 낮추는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자본환원의 사례입니다. 실제 이 회사는 자본금이 20억이고요. 그리고 잉여금이 80억 정도가 쌓여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이 12억 6,400만 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주는 3명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했던 거는 어떤 거냐면
신자본환원으로 19억 원을 해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을 12억 6,400만 원을 정리를 하고요. 6억 3,600만 원을 실제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입니다. 자, 제가 실제로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는 걸 다 가렸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과 자녀분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자녀분들이 지분이 5%씩 밖에 보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급금은 대표님 앞으로 12억 6,400만 원이 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주식 20만 주에서 19만 주, 즉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19억 원을 이제 자본 환원을 진행을 했고요. 그랬을 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분율과 동일하게 환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 기준으로는 19만 주에서 90%의 17만 1000주를 소각을 하고요. 자녀분들은 9,500주, 9,500주 이렇게 소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각을 하면서 아버님께서는 17억 100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12억 6,400만 원의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4억 4,600만 원을 인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업무 무관 비율인 가지급금 전액을 없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식수 자체가 지분율과 기존의 지분율과 동등하게 소각을 했기 때문에 최종 지분율도 같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주식수는 20만 주에서 19만 주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만 주가 최종적으로 남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율은 그대로 100% 유지하고 자본금도 20억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주식만 19만 주가 사라져버린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신자본환원의 회계 처리 많이들 물어보시죠. 그러면 자사주하고 미지급 미처분 이익 이경금에서 자기 주식 19억이 나간다. 그리고 아버지가 처음에 13억 정도 빼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3억 빼고 1억 1000만원, 9,500만원, 9,500만원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노하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사실 이 회계 처리는 기장세무사님께서 잘 해주셔야 되는데 기장세무사님들께서도 경험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실까봐 제가 여기다 남겨드립니다. 그랬을 때 최종 주주 명부는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만주 남았죠? 그래서 이 만주에 20억을 가지는 그런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한 주의 고비 자본금 총액과 일치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주주 명부에다 다 명시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주주 명부가 어디에 들어가든 간에 이런 문구가 안 써 있으면 그 담당자 분들 특히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주 명부 만드실 때는 이렇게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 자본환원 다음에 뭘 하냐? 증여 특례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겠죠.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30억 이상 증여나 상속에 관련된 세율 자체가 50%에 육박하죠. 그랬을 때 가압승계 특례 세율을 보면 60억까지는 10%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증여 특례를 받은 그 특례에 대한 재산은 나중에 상속 자산에
합산하여 다시 한번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증여특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증여특례를 내가 30억을 받았다. 그래서 10억 공제하고 20억에 대해서 세금 2억 원을 냈다라고 했을 때 이 2억을 내고 이 30억 원어치의 가치를 내가 그냥 다 받았느냐, 이런 거는 아닙니다. 자, 그렇게 30억 원을 받고 세금을 2억 원을 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유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증여특례를 받았던 그 30억을 상속 재산에 모두 포함시켜서 다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물론 좀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가업승계 증여특례 요건은 60세 이상이신 대표님들이라고 하면 거의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을 한 경우여야 되고요. 그리고 특수관계인 포함 50% 이상 지분율에서 이제 40%로 많이 인하를 시켜줬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기존의 가압승계 증여특례를 포기하셨던 대표님들이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받으시는 자녀분의 요건은 18세 이상, 그리고 3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만 하면 끝입니다. 사후관리는 5년 이내에 갑자기 대표이사를 그만둔다거나 일을 때려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자산을 줄이면 안 되고 지분도 줄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증여특례를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 무관자산, 업무 무관자산의 비율을 최대한 낮춰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설명드릴 거고, 증여특례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자녀 2명이서 공동으로 승계가 가능하다. 물론 세금은 다 합산해가지고 한 명이 받는 거랑 똑같이 세금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2명한테 지분을 나눠서 특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이것도 바뀐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자녀 2분이 있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2명한테 동시에 이렇게 분란이 생기지 않게 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핵심입니다. 특례제도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액면가 10,000원의 만주로 1억짜리 회사가 기업 가치가 이렇게 한 주당 1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1억이 아니라 100억으로 변하게 되죠.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대표님의 지분이 100%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반 증여로 봤을 때는 공제 5천만 원, 성년자녀 기준입니다. 공제 5천만 원 받고 증여세를 43억 7,955만 원을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상속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5억을 공제받고, 자녀 한 명일 때 5억을 공제받고 상속세를 41억 5,887만 5천 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가업 상속공제로 갔을 때는 세금이 없죠. 물론 업무 무관자산 0%일 때입니다. 0%일 때. 업무 무관자산 0%일 때. 그러면 만약에 업무 무관자산이 없으면 세금이 없는데 업무 무관자산이 50%다 라고 하게 되면 50%는 일반 상속으로 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50%가 특례를 받을 수 없는 일반 상속으로 간다. 그랬을 때 50%에 대해서 50억이죠. 그럼 5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17억 3,387만 5천 원을 납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증여특례를 왜 받아야 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증여특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회사는 그냥 기존의 계속 매출과 순이익이 똑같다, 상승 없이 그냥 똑같다 라는 가정하에 주가의 변동이 이렇게 됩니다. 100억에서 8억 8천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계속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2031년이 됐다 라고 하게 되면은
기업 가치가 150억으로 올라갑니다. 기업 가치가 150억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업무 무관 자산이 0%다. 그러면 사실 그냥 상속 공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왜 중요 특례를 받아야 되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중요 특례를 받게 되면요. 중요 특례는 중요 특례 당시의 주가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108억 8천만 원의 증여 특례를 받았다 라고 하게 되면 2031년에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이 금액 그대로 상속자산에 포함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증여특례를 받을 때는 뭘 할까요? 당연히 업무 무관 자산을 없애는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업무 무관 자산은 임대용 부동산이라든가 가지급금도 퇴직금도 업무 무관 자산입니다. 그리고 과다한 현금도 업무 무관 자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어떻게 없애느냐. 아까 신자본환원 설명드릴 때 가지급금은 그런 방식으로도 없앴고 아니면 자사주를 활용해서도 가지급금을 좀 없앨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때 당시에 세월이 지나서 그냥 상속공제 받으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모든 법인이 제가 만났던 모든 법인이 업무 무관 자산이 없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단 한 곳도 없었어요. 혹시라도 우리 회사는 업무 무관 자산이 없어 라고 하시는 대표님 있으시면 한번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진짜 맛있는 커피라도 하나 사서 방문 드릴게요. 그냥 커피 드리러. 그만큼 업무 무관 자산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님들도 모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거죠. 아까 신자본환원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높은 회사가 활용이 가능했던 거고, 그러면 자본금이 적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뭘 활용할까요? 당연히 자사주입니다. 자사주. 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가 방송에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물론 또 다시 한번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더라도 자사주는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증여특례도 활용을 하고 자사주도 활용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활용을 해서 어떻게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는지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법인입니다. 이 회사는 만원에 6만주로 6억짜리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매출액은 120억, 그리고 순이익은 15억 정도로 이익이 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지금 이 3년 데이터 가지고 평가를 해봤더니 주식가치 평가가 22만원 정도로 평가가 되어지고요. 기업 가치는 132억입니다. 다행히도 이 회사는 자녀분에게 기존에 30%를 주고 시작을 했었어요. 회사 자체를. 그래서 다행히 39억 정도 되는 자산이 자녀에게 이미 가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받고요. 대표님께서는 70%인 42,000주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92억 4천만 원의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증여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92억 4천만 원을 증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여 공제 5천만 원 다시 살아났습니다. 5천만 원 공제하고 세액 자체가 41억 3,500만 원으로 산정이 되고요. 여기서 3% DC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건 40억 정도를 납부하게
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한번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사회근로복지기금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탈세를 하자, 아니면 조세 회피를 하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복지를 정말 잘 해주자. 이게 핵심이고요.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 92억 정도에서 자사주를 15억 정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 출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다가 그대로 출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주식이 넘어가서 복지기금에서는 배당을 활용할 수가 있고, 뭐 소각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복지기금에서 복지를 해줄 자산을 만드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출연까지 하게 됐을 때 주가가 어떻게 변하냐? 주가가 22만 원에서 13만 5천 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중간에 여러 가지 것들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결과를 일단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13만 5천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기업 가치 자체가 81억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이 회사는 어떻게 움직였냐? 자사주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같이 활용을 했을 때 기존에 대표님께서 가지고 있는 92억 4천만 원, 그렇죠? 그랬을 때 15억을 자사주를 한다. 여긴 10억 4천입니다. 7천주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양도세가 3억 8,77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세율로 계산을 하면 25.17% 정도로 산정이 되고요. 그러면 약 25%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이 보유하고 있는 이 자사주 자체를 이렇게 복지기금에다가 출연을 하게 되면 전액 송금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법인세가 20.9%가 감소를 하게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13만 5천 원으로 떨어지면서 대표님 주식이 3만 5천 주가 남아 있고요. 자녀분 주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복지기금이 7천 주를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액 자체가 이렇게 낮아지는 것 자체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지기금의 이 7천주, 주가가 낮아진 상태에서 7천주는 9억 4,500만 원이고요. 극단적으로 이거를 다 소각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지분율이 다시 변하게 되죠. 아버님의 지분이 66%로 다시 올라가게 되고 자녀분의 지분이 30%에서 33.96%가 됩니다. 그리고 지분은 6만 주에서 5만 3천 주로 다시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업 가치는 51억 정도가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증여를 했을 때는 세금 자체가 21억 8,977만 5천 원 정도가 절세가 됩니다. 증여재산 자체가 92억 4천만 원에서 47억 2,500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증여세도 자녀분이 과연 18억이 있을까요? 없죠. 불가능하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전략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해서 가지급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 무관 비율 조정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하고 가업승계 증여특례 사내근로복지기금 소각 이 절차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지분율만 계속 볼게요. 자사주 15억을 했다. 그러면 법인이 7천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주식 출연을 15억을 한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7천주를 보유하게 되는 법인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7천주, 자녀가 18,000주, 대표님이 35,000주 보유하고 있는데 이 35,000주를 증여특례를 합니다. 증여특례를 하게 되죠. 그러면 공제 10억 받고 나머지 37억 2,500만 원에 대해서
총 10%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얼마? 3억 7,250만 원의 세금을 내고 자녀분께서 지분을 88%를 확보를 하게 되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지고 있는 7천주를 1년에 한 3억 정도씩 3년에 걸쳐서 소각을 다 한다 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자녀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만 남게 되므로 가업승계 완료. 가업승계가 완료가 된다. 그래서 이 전략들을 순차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저렴한 세금으로 가업승계를 끝낼 수가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우리 직원분들, 임직원분들의 복지도 잘 해줘야 되고요. 기존의 복리후생비로 나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지기금에서 다 해주면 됩니다. 그럼 충분히 그 자금들 소진시킬 수가 있고요. 제가 실제로 관리하는 회사 중에는 그냥 기존의 복리후생비만 복지기금에서 나가는데 그게 약 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기업에서 절세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가업 승계를 하는 회사 정도면 그래도 규모가 작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직원분의 수 그리고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최대한 활용을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을 안 하시더라도 자사주를 통해서 혹은 이익소각을 통해서 내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라든가 그리고 주가를 낮출 수 있는 잉여금 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연스럽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죠. 21년 2월 17일 날 법이 개정이 되면서 필요경비 100% 인정, 그리고 손비처리 100% 인정, 이렇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인정을 다 해주게 돼서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는 거고요. 사실 예전부터 있었어요. 대기업들, 상장사들 보면 이렇게 2015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뭐 잔고 100억 돌파, 이게 2019년이고요. KT 같은 경우에도 복지기금에 376억 증여, 이런 것들이 기존에 계속 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거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하면 됩니다. 이걸 불법적으로 어떻게 막 탈세를 하기 위해서, 조세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자사주를 하고 업무 무관 비율을 어느 정도 해지를 하고 나서 그 자사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곳에 활용을 하면서 없앨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가업 승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업 승계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이게 절세냐 탈세냐 나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춰서 해야 된다. 어떤 법에 의해서건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세금적인 문제가 없게끔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하셔야 됩니다. 방송 들으시는 대표님들은 언제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저 서진호 본부장이 연락드려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는 오늘보다 좀 더 도움되는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